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오늘 토론 주제는 정말 2025년 우리가 맞닥뜨릴 이 트럼프와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승조 대표님을 초대해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마도 저희 채널엔 처음 초대되셨으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김광석 교수님하고 같이 토론할 이승조라고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승조 대표님 딱 언뜻 뵙기에는 혹여나 아이돌 아니신가? 아니에요. 아니면 이렇게 복장이 되게 모델 같은 포스가 있으십니다. 제 제자가 구찌 매니저인데 네. 제 코디를 많이 해줍니다. 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홍보도 하고요. 뭐 홍보도 하고 예. 저는 걔가 할당하는 거 사주고 아, 그러시군요. 예, 아유, 상부상조. 너무 멋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우리 다인경제 대표님이세요. 예. 고정 댓글에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투자 교육 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목표가 인연이 되는 대중적인 것보다 인연이 되는 제자 양성, 금융전자 양성. 그러니까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때문에 지금까지 한 38 예. 제자가 예. 지금 했습니다. 그냥. 예. 그리고 각자마다 개인 자산 관리. 예. 예. 그러니까 개인의 실력을 키우는데 네. 저는 뭐 제 경험치라든지 네. 뭐 내가 걸어왔던 거 그리고 걔 성격 뭐 나름대로의 어떤 맞춰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 그냥 훈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인경제도 또 이데일리 앵커가 하던 애가 은퇴해갖고 그거를 유튜브 하면서 만들어서 그거를 또 교육용으로 그렇구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불려가서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하면서 네. 그 상황을 얘기하는데 그 공간이 다인경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38명의 이 투자 전문가를 양성하셨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우리 32만 구독자분들께 예. 네, 좀 투자 교육적인 인사이트 네. 많이 가감없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자.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우리 한국이라는 배도 좀 불안한데 한국이라는 배가 맞닥뜨려야 될 소용돌이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트럼프 2.0 시대가 곧 시작이 되는데 일단 가장 강하게 키워드로 꼽는 게 소위 관세고 보호무역 조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런 어떤 트럼프식 어떤 드라이브가 경제,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먼저 첫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그 시장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그 투자 철학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복잡계 그 시각이라고 하는 옛날 삼성경제연구소가 처음 퍼뜨린 건데 예. 그 수학 물리학에서 나왔고 그 기반으로 저는 시장을 제가 보는 화두가 지금 보면 이제 매크로라든지 이런 거를 체크하잖아요. 네. 저는 그걸 후순위로 둡니다. 네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follow the man, follow the money. 네. 저는 예를 들어서 트럼프 연구하고 네. 그다음에 머스크 연구하고 네. 트럼프가 약간 강요들을 어떻게 구성해서 행동대장 때 그 행동대장들 중에 아시아 쪽 특히 우리나라를 가장 핸들링하는 사람이 누군가 체크하고 그분은 네. 이제 저는 안보 차관인가 네. 콜비라는 분 네. 그분을 또 뒤집니다. 네. 그래서 follow the man을 먼저 체크하고 네. 그 사람이 어떠한 과정을 겪었고 성격이 어떻고 의사의 목표가 어떻고 그게 우리나라나 동북아시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고 뭐 이런 거를 먼저 접근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매크로는 어떻게 상황에 이게 영향을 줄까 이렇게 접근 방식이 이렇게 좀 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2025년도는 우리나라 그 가까이에서 제일 잘 나갔던 그동안 부분들을 다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겠지만 삥 뜯기는 시대? 예. 그러니까 다 빼앗겨서 처절하게 망가지는 데도 있을 거고, 네. 그거를 잘 대응해서 극복하는 데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그쪽은 피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거든요. 그래서, 뭐, 환율은 제가 미리, 1,400, 한 7, 80원 때 뭐, 1,500원 간다라고 부르짖은 것도, 이 트럼프의 전략이 한국을 흔드는 전략을 계속 강경하게 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지금, 대충, 뭐, 예를 들어서, 환율, 관세,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저는 심지어는 거기에다가 더 짚어놓는 게 군사적 부분, 그 다음에 또, 그 중국의 대응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말하는 거랑 실제 행동하는 거랑 다를 것 같고,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을 상당히 이용을 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동남아를 굉장히 필리핀이나 이쪽을 또 이용할 것 같고, 네. 이게 군사적인 부분으로 이용할지, 네. 저는 이거가 가장 피하길 원합니다. 근데 네. 저는 2025년에서 2027년에는 군사적인 부분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환율 부분은 그냥 열어놨습니다. 네. 우리 지금 나라 사정이 그 방어도 못하는 상황이고, 네. 한국은행장 혼자서 방어할 부분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지금 대충 1,450원이 뚫리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1,500원을 이제 방어선을 구축했을 뿐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저는 약간 군사적 부분으로 가면 이것도 뚫린다고 보거든요. 그럼 아직 뭐 1,600원, 1,700원, 2,000원은 얘기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걸 다 열어놓습니다. 거기서 살아날 거와, 그러니까 여기에서 롱숏을 보는 거죠. 살아날 수 있는 섹터는 뭘까? 예. 거기서 처저히 망가지는 섹터는 뭘까? 네. 이걸 구분해서 망가지는 섹터는 지금 처절하게 지금 회피 전략. 매매하지 마. 튀어. 다 상황이 끝난 다음에 해. 이렇게 지금 전략을 짜는데, 제가 망가지는 섹터는 지금 타켓을 중국하고 중국이 이제 우리를 따라잡아서 경쟁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게 우리나라 대표하는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최근에 뭐 환율 수혜로 자동차를 얘기하는데, 저는 현대차도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기아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특히 중국의 현지 공장에 있는 기업들은 다 피하라. 지금 미국이, 제가 심지어는 애플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네. 애플이 전체적으로 폭스콘이 매출이나 전체적인 의존도가 거의 8, 90% 중국인데, 네. 미국이 그 트럼프나 너무 심하게 때리면, 저는 또 얘네들의 그 대응 전략 중에 애플 공장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그런 것도 열어놓거든요. 네. 그럴 때는 또 변동성이 어마무시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주로 트럼프나 머스크나 콜비라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나 중국의 어떤 생각과 어떤 전략을 할 때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현상.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롱숏을 딱 보거든요. 그래서 네. 상승 에너지는 하자. 마이너스 에너지는 버리자. 네. 상황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2025년을 전략화시켜 봅니다. 너무 좋은 접근이시고요. 이제 대표님 말씀은 어쨌든 인물됨을 좀 뭐 들여다보시는 분이신데, 그렇죠. 주요 플레이어들의 인물됨. 마치 더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2025년을 결정지을 올해의 인물들 하면 이렇게 쭉 나열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인물들이 소위 말하는 스트롱맨들, 이들이 그들 방향대로 뭔가 지정학적 움직임을 꿰어 나갈 텐데, 마치 이제 인물됨을 본다는 것은 이제 지정학적인 어떤 패러다임 변화를 좀 들여다보시고, 그런 부분에서 산업 관점에서도 흥망성쇠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접근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시각을 보게 된 게 네. 현장주의로 바뀐 게, 제가 외국계 증권사 할 때 그 법인 파트하고 그 헤지펀드나 이러한 쪽에
그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마케팅하는 일을 쭉 한 십몇 년 동안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대부분들 그분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다 팔로도, 그러니까 앞에 내세우는 단어하고 네. 실제 뒤에서 행동하거나 탐욕은 180도 다른 경우를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돈을 쫓는 게 정답이었어요. 네. 앞에는 뭐 주주하나이든 뭔가 뭐 근사한 무슨 포장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언론이나 실전에서는 이 포장이나 그런 데 신뢰하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우잖아요. 그럴 때마다 항상 당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시장은 그 탐욕자 설계자들이 본 생각이 뭐냐, 그걸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네. 그거를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 설계자 헤드는 누구냐, 그 사람의 행동 반경이나 에너지가 제일 중요하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이 어떤 섹터를 버리고 어떤 섹터를 올릴 거냐라는 이걸 거버넌스라고 근사하게 말하면 표현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현대차 그룹이나 LG 그룹은 저는 선박에까지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네. 왜냐하면 정의선 회장님의 탐욕이나 거버넌스는 제가 보기에는 갖다 얘기해서 자기 후계 구도를 구축화시키는데 총력을 다하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러려면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나 이런 것들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이게 지분 가치가 갖고 올 돈이 많이 드는 걸 최대로 방어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정답일 것 같고, 그래서 현대차는 26만 원대 무슨 뭐 인도 IPO로 돈 나고 성장성이 어떻고, 뭐 요새는 환율수였는데 난 매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갖고 와야 되는데 저걸 누가 미쳤다고 돈 주고 비싸게 갖고 오냐.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주가들 가만 보시면 심지어는 다 지금 죽이는 게임. 그러면 나는 어떤 타겟을 잡냐면 정의선 회장님이 개인 지분으로 제일 많은 게 뭔지. 그게 현대글로비스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현대엔지니어링이 비상장 많고, 그 다음에 그 순서로 투자하는데, 이 타이밍이 저는 뭐라 그럴까요?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미국의 상장 시점에서 타이밍을 잡지 않을까? 이런 접근 방식이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널리스트들이나 또 시장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틀에서는 갖다 얘기해서 매출액이 어떻고 영업이익이 어떻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성장성이 어떻고, 경쟁관과의 요새는 뭐 닛산 이렇게 합친데 여기에 따라 어떤 영향이 있고, 이렇게 분석하는데, 네. 저는 이거는 후순위. 네. 정의선 회장님이 진짜 목표의 타켓은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상속받을 거와 후계 구도의 구축이 제일 우선순위다. 네. 그럴 때 뭐부터 풀을 건가? 음. 그거를 접근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LG그룹이나 현대차그룹은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그쪽에 다 뒤에 사모펀드가 설계자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 설계자들의 아이디어가 갖다 얘기해서 우리 상장되어 있는 가치를 다 죽이는 전략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나는 타이밍을 언제 보냐면, 현대 엔지니어링을 전에 구주 매출 IPO를 하다가 실패했거든요. 네. 내년에 시도할 거로 봅니다. 네. 그때 지금 현대건설을 7만 원에서 지금 거의 뭐 3만 원도 어쨌든 아주 박살을 냈거든요. 네. 이거를 합병시키려나? 아니면 뭐 그거에서 풀어갖고 지분 가치 높인 다음에 또 보스턴 다이나믹스 개인이 지분 투자한 거를 하나그룹 같이 뭔가 이거를 몇 조 만들어 갖고 이거를 이제 현대 모비스 갖고 올지, 현대차를 갖고 올지, 아니면 현대 중공업 같이 세 개를 쪼개다 합치다 하면서 복잡하게 해서 끌고 갈지. 이거는 세계적인 트렌드나 이런 게 진행할 때마다 선택의 경로 의존성에 달라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각 그룹을 볼 때 내년도에 저는 다들 이렇게 지금 전체를 보시잖아요. 네. 저는 부분을 봅니다. 그것도 중요한 접근이죠. 예, 현재 부분 균형만 찾자. 네네. 거기에서 플러스 나는 이득의 우선순위를 찾자. 그리고 전체는 저는 2025년의 특징도 전체로 보려고 접근하는 친구들은 다 망한다.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 비정상적인 균형점을 찾아갈 것 같거든요. 네. 이 스트롱맨들이 막 네네. 서로들 뭐 동북아시아에서도 붙을 것 같고, 네. 우크라이나, 나는 이제 앞으로 중동전은 더 확산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럼 이런 것들의 연결고리 때문에 저는 내년도에 매크로 접근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냥 다 열어놓자.
네. 오히려 네. 모든 뭐 유가, 환율 이런 거 다 열어놓고 나라별 접근에서 따라서 부분 균형이 다 달라질 거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의 케이스 바이 접근이 저는 자기네들의 최대 이익을 극대화하는 갖다 해서 게임 이론상 내시 균형을 일으키는 전략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저는 내년도 10대 재벌들은 굉장히 곤란하지 않을까. 우리는 수출 먹고 사는데 네. 그래서 거기서 지금 그나마 살아나는 게 하나그룹이 제일 운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하나그룹이 방위산업 때문에 또 그렇고 말씀하시는 거죠? 조선도 그렇고 저는 이제 그거는 다 노출됐고 제가 또 들여다보는 거는 저는 유가 50불까지 빠질 수 있다고 열어놓습니다. 네. 지금 보면 또 미친 소리라고 들리겠지만 네. 저는 요새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에서 카나다 자꾸 얘기하고 네. 뭐 그다음에 그린랜드인가요? 네네. 북극계에 있는 그린랜드 이거를 자꾸 하는 게 저는 그린랜드 얘기하면서 딱 들어오는 게 북극항로 네네. 그 다음에 거기에 에너지 자원 개발 예. 요 두 가지가 우리나라는 어떤 게 또 이게 연골고리가 나오는 게 부산 네네. 그럼 부산 거점을 둔 회사는 뭘까? 네. 그리고 정책이 부산을 해서 북극항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업은 뭘까? 이게 부산에 있는 또 수소나 그다음에 암모니아나 이런 우리나라의 그 중심 회사들이 포스코, SK, 현대차 이런 그룹들이 여기에 연결돼서 플러스 되는 부분은 뭘까? 이런 걸 찾아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2025년을 저는 경천 동지의 해라고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네. 노상 깜짝깜짝 놀래고 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하는 단어들에 의해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거지 그거를 인간의 머리로 미리 생각하고 대응하기는 참 힘들지 않겠나. 그래갖고 저는 지금 나온 단어들보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을 그냥 브레인스토밍을 다 열거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갖고 북극항로 개척 관련된 종목,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그룹이나 우리나라 하나오션이 제일 또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보지 않고 한 3년을 어마무시하게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제가 2024년에 연초에 똑같은 브레인스토밍으로 제가 연합경제TV에서 떠들 때 2024년은 전쟁 갈등의 해니까 전력설비주의 방산하고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이나 HD 일렉트로닉이나 이런 것들 집중하자 한 게 이게 거의 뭐 5배 템버 같거든요. 요번에는 저는 이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때리기를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관세나 이런 거보다 저는 대만을 흔들어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어선에 대만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골 때리지 않겠습니까? 네? 간단히 방어선에 네. 대만 넣어줄게. 네. 그러면 대만 난리 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트럼프나 그쪽에서는 대만을 흔들어 갖고 자기네들이 아메리카를 위대하게 아메리카 할 수 있는 그 TSMC를 싹 갖고 오고 싶어 하는 그 전략을 쓰면 또 골 때리지 않겠습니까? 또. 네. 저는 이런 생각들을 자꾸 브레인스토밍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반도체 부분도 여기에 휩쓸려서 뺏길 거와 뺏기지 않을 거. 이게 뭔가 게임 이론에서 서로 비둘기파 매파 싸우면서 이렇게 의사결정할 때 비율이 어디로 쏠리냐에 따라 8대2냐, 5대5냐, 6대4냐, 이게 균형점을 어디로 찾냐에 따라 다 기준점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저는 2025년도 한 3월 달 정도 되면 대충 윤곽은 드러나지 않을까. 그 윤곽에서 한 3년을 결정할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해서 예. 저는 기준의 준거점을 내년 3월 달에 나오는 빅데이터 갖고 판단하려고 그러고요. 네. 그때까지는 다 비워놓자. 그리고 우리나라 상위 32는 매매하지 마라. 그러면 막 욕을 합니다. 우리나라 대표하는 인덱스고 뭐 이러는데 저는 공격을 한다 그러면 저는 아직도 상위 랭킹에 있는 종목들을
저는 저 갖고 공격할 것 같거든요. EWY. 네. 이런 것들 갖고 공격할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지수 바닥 찍고 올라갑니다. 그럼 지수 인덱스를 보잖아요. 네네. 저는 다른 걸 보시죠라고.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든 현대차든 기아든 어떤 이 큰 트레이드를 할 때는 다 10에서 20% 박스에서 움직이지 추세로는 가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예. 말씀 이렇게 주신 대로 제가 몇 글자를 이제 몇 문장을 좀 적어봤거든요. 네. 일단 한국 10대 기업 모두 곤란해진다. 곤란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말씀 또 환율도 상방을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겠다. 뭐 뚫린다 이런 말씀. 또 안보도 뚫리고 한국을 더 흔들어 놓을 것이고. 그럼 이런 움직임 속에서 제가 한번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결국은 아까 25년 3월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25년 3월이 분기점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때까지는 이제 뭐 어떤 산업이나 섹터는 좀 구분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국장을 떠나 있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아니요. 예. 그건 또 아니실까요? 예. 네. 오히려 머니게임이 더 극성을 부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비합리적 사고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냐면 그 시가상위 종목들은 인덱스에 의해서 롱숏에 의해서 그 녹아나고 그 파생 시장에 꼬리 흔들기 위해서 놀아날 테니까 네. 그거는 힘들 텐데 오히려 선수 집단들은 더 조직화되고 소규모화돼 갖고 머니게임장을 어마무시하게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간단히 해서 한 달에 100% 200% 가는 종목들의 빈집털이 머니게임은 더 극대화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일반 투자자들이 알 수 있느냐는 때는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바닥에 간단히 해서 사모펀드나 투자 조합이나 이쪽 세계에 발을 담갔거나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의 인맥들의 소수 집단군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그들만의 리그라고요. 네. 그들만의 리그에 거기에서도 전략을 짜는 또 핵심 에너지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파악해낼 수가 있을까? 저는 파악할 수 있는 인맥이라 했다면 오히려 어느 나라보다 이제 먹거리는 우리나라의 그 종목 게임이 네. 더 순식간에 간단히 해서 미국의 단기간에 그 양자 컴퓨팅 올라가고 뭐 3배, 5배 올라가는 그런 것도 우리가 미국 투자는 경험하잖아요. 네. 저는 2025년도가 우리나라 사모펀드장 같아요. 네. 네. 그게 또 상법 개정이 되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더 심해질 수 있고. 예. 그리고 그게 지금 제가 보이지 않게 저도 그쪽 세계에 발 담고 일을 했지만 더 소규모화되고 더 네. 조직화되는 것 같아요. 더 큰 애들은 오히려 싱가포르나 홍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약간 법률 틀도 벗어나면서 공격적으로 작업을 하는 게임들이 막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게 우리가 아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는 거는 이미 이제 뭐 어퍼니티나 뭐 스틱 인베스트먼트나 MBK나 이런 그 랭킹에 있는 그런 쪽은 좀 10대 저변이나 그 틈새를 노려서 취약한 데를 공략하는 큰 네. 게임이고 조단위 게임이고 네. 한 500억, 3천억짜리 게임이 어마무시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이 우리한테는 테마로 보일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도 예, 있겠네요. 테마로 포장해서 네. 하는데 그 테마 속에서는 반드시 그 끌개가 있습니다. 네. 끌어당기는 매개체가 저는 그게 이제 인물로 가자. 그래서 머스크 트레이딩. 저는 이제 내년 상반기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이 지금 각광을 받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트레이딩은 이제는 매크로의 변수가 어떻게 되나에 따라서 좀 그동안 급등한 건 좀 조정할 거고. 네. 저는 오히려 트럼프 트레이딩보다 이제 머스크 쪽에 집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는 가장 생각하는 게 그분이 뭐 정부 효율부라는 거는 저는 자기 이익을 최대에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대적인 나사를 부러뜨리는 것 같거든요. 그럼 나사 부러뜨리는 거는 인적
그거를 비효율성에 놓고 그 고인물 공무원들을 잘라내면서 그 반대급부로 민간의 우주항공이나 통신주나 뭐 이런 것들을 키우면서 거기에 연결되는 그러한 사조직들, 저는 그거를 피터의 마피아 패밀리라고 부르거든요. 그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과 연결된 종목이거나 우리나라도 거기에 연결돼서 따라합니다. 네. A가 갈 때 우리도 B를 같이 디자인하자. 그런 종목들이 저는 우리나라도 이제 달나라 프로젝트를 분명히 할 거니까 그런 것들을 노리는 게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조선주는 한 흐름은 단기간에 왔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상대 속도 전략이 나올 것 같아요. 먼저 간 거 쉬고 밑에 갔는데 새롭게 빈집털이한 것 중에 갈 수 있는 거는 이게 이제 AI 소부장하고 네. 우주항공하고 그 다음에 저궤도 위성하고 네. 이런 것들에 아직까지 그냥 52주 최저가에 요번에 그 9일날을 제가 기억하는데 요번 10월 9일날이 일반들이 최악으로 털린 날입니다. 2조 네. 털려갖고 그때 신저가 낸 그 테마주들 중에 이제 서서히 발동 거는 것들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비정상적인 시장은 비성장적으로 대응하자. 근데 그 비성장 속의 균형점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소규모 투자 자문이나 투자 사모펀드들, 이게 이제 거의 노출 안 돼갖고 한 40명, 50명 안에서만 구성해갖고 거기에 지금 자금을 확보해서 에너지를 잡는 게 그 소규모 집단들이 지금 제가 간접적으로 조사해서 저한테 들킨 데만 한 5, 60군데 됩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한두 개는 집중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50개 머니게임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한다는 이유도 많이들 다쳤어요. 자기네들이 진짜 뭐 부동산, 다른 대형에서 다쳤어요. 그러면 이 다친 선수들 집단의 자문사들이나 자산운용사는 그거를 교통정리한다면 그게 파산된 거예요. 그러면 그건 없어지는 데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소규모 전투단을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특수부대 비슷하게 네. 여기도 소규모 특수부대 만들어서 여기에서 3천억 깨졌다. 각자별로 성과급을 많이 줄 테니까 니네들이 다 복구를 해라 하면서 자율성을 줘요. 그 자율성에 의해서 균형점 나오는 테마가 내년도 상반기를 주도한다. 저는 이건 완전히 현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뒤지는데 대충 타켓이 트럼프가 어떤 방향성을 가냐, 그 다음에 머스크는 어떤 자기 이익을 최대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냐, 그리고 또 우리나라 그쪽 관련된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 거기에서 종목들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이렇게 주셨던 이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저는 그 여러 가지 문장 중에 반드시 대만을 때린다. 대만 때릴 것 이 같아요. 문장에 조금 더 주목해서 토론을 좀 이어가고 싶은데요. 저도 이제 뭐 이 지정학적인 흐름이나 또 트럼프의 인물됨이나 또 미중 간의 어떤 패권 전쟁의 흐름이나 이제 대만을 놓고 좀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상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뭐 그러면 일단 대만을 때리려는 그 목적은 TSMC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네, 그럴 것 그래서 같아요. TSMC의 기술 인력들을 좀 다 데려오고, 그러니까 네. 저는 트럼프의 꿈이 네, 메이드 인 아메리카의 반도체의 그 메이드 인 아메리카. 네네, 이걸 만들려면 인적 자원을 먼저 어떻게 모으냐가 중요한데, 네, 이 모을 때는 외부의 어떤 충격에 변동을 줘야 되거든요. 네, 돈 갖고만 하더라도 그게 안 움직이거든요. 네. 그게 그 카드가 저는 대만을,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홍콩화. 대만의 홍콩화. 예. 네, 난 이거 3년이나 5년 안에 분명히 그 전략이 가동될 거로 봅니다. 네, 그럴 때 우리나라는 거기에 우리나라 또 컨트리 리스크를 잡을 거냐? 그렇죠. 이게 여기서 군사를 건드릴 거냐? 네, 그러니까 여기 군사 건드리면 우리나라 해운주나 잠수함은 끝내주게 또 계속 더 갈 거고. 그러니까 그런데 군사는 안 건드리고 약간 오히려 스트롱맨들끼리 뒤에서 타협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될 때는 또 다른 또 방향으로 갈 거고. 그러나 목표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의 여기에 관련된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사 이익을 받을 건가? 아니면 같이 또 흔들릴 건가? 부품단은 어떻게 또 교통정리가 될 건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카오스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벌써 그거를 생각하고 구조화시킬 때 저는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또 먼저 타켓을 잡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방향성이에요. 예, 그것도 하나의 방향성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싱크탱크나 최 회장 중심의 SK 싱크탱크도 머리에 지금 쥐가 나실 거라고. 네. 야, 그러니까 제가 그쪽 측근이나 이런 좀 아는 후배들은 임원들한테는 그 매몰 비용 버려라라고 좀 회장님한테 얘기해라. 네, 네. 투자한 거 아깝지 하지 말고 네. 그거 버리고 그 마이너스 부분 잡다가 있는 주체마저도 다 빨려 들어갈 테니까 이 글로벌 그 카오스에 이 그림이 저는 그래서 미국에다 블랙홀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아, 그림에 블랙홀 직접 넣으신 겁니까? 예. 아, 예. 미국이 모든 걸 빨아들일 것 같아요. 네. 이 빨아들인다는 얘기는 주변은 강한 거는 다 마이너스로 빨려 들어가고 여기엔 논리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빨아 들어가는 쪽에 제가 가장 피를 보는 데가 우리 동북아시아하고 저기 중동. 네. 두 가지가 제일 이미 유럽은 빨렸어요. 저는 많이 빨렸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유럽을 흔드는 거는 나토 갖고만 흔들 것 같아요. 네. 나토의 구성 지분을 미국이 싹 빠져나오면서 야 프랑스나 독일이 네가 더 네. 그러면 이것도 골 때리거든요. 그런 비용에 따라 가뜩이나 또 경제나 이런 것들이 나쁜데 네. 그런데 그렇게 정도만 갈 것 같고 네. 저는 사우디 죽이기 들어갈 것 같아요. 사우디 주기 들어간다. 예. 그러면 유가를 50% 가면 사우디는 일단 죽고 그럼 사우디가 몰릴 일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우디는 또 자기네들하고 종교적 적대적인 이란하고 가까워지는 에너지가 나올 것 같고 네. 그걸 또 미국은 최대한 막을 것 같고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는 시리아 방관이나 예멘이니 뭐 주변을 계속 흔들어서 전쟁을 이스라엘 행동대로 나와서 확산시켜 버릴 것 같고 네. 그럼 여기가 항상 노이즈가 나올 것 같고 저는 우리 동부아시아가 대만 흔들 때 제발 군사적으로는 흔들지 마라. 여기서 북한과 러시아 카드가 또 다시 등장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을 그건 아직까지 예측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저는 1,700원, 2,000원도 봅니다. 군사적인 부분을 흔들 때는. 네. 그런데 그것만 아니면 1,500원 좀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1,400원대로는 정상적인 상황을 되고 그러면 그때는 정상적인 시장으로 시가상위종부터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일 때는 이게 1, 2년 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시차적인 과정은 그거를 대충 감잡는 게 3월이냐부터 6월 사이는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막 볼 것 같아요. 이제 강요들이 행동을 직접 1월 20 취임하고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행동 3개월 안에 데이터들이 막 나올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할 거고 뭐 등등등등. 그래서 거기에 아직 예측 불가능한 것들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10대 재벌들은 이러한 그 스트롱맨들의 그 매크로 흔드는 데에서 당하죠. 그 다음에 사모펀드들이 먹거리를 그거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모펀드들의 먹거리의 싸움에, 그동안 우리나라에 재벌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와 이제 그 총수라는 단어. 이 부분에 제가 58년 개띠인데 이 베이붐 시대에서 지금까지 이 트렌드의 이 축적의 단어들이 다 망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총수님들이. 제가 살짝 잠깐 끼어들어도 되겠습니까? 그 58년이 아니라 68년 아니십니까? 아니에요. 58년 개띠입니다. 와, 굉장히 동안이시네요. 예,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놀라가지고요. 계속 말씀 부탁드려요. 예. 그러면 오히려 제가 여기서 좀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이게 경인남과 토론합시다여서 저도 이제 토론적 의견을 좀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 죽이기 들어간다. 이 부분은 굉장히 저도 공감할 수 있고요. 죽이려고 의도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트럼프의 의지 자체가 기본적으로 화석연료 개발에 있고 셰일가스, 셰일오일 개발에 있고 이미 2년 전부터 미국이 원유 가스 수출국으로 바뀌었고
또 유럽으로의 LNG 수출국으로서도 자리매김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뭐 실기스 개발에 착수를 해도 당장 이게 산출물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움직임을 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국제 유가는 상당 부분 조정될 수 있겠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 유가 50불까지 간다 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국제 유가 50불까지도 가면 이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중동 국가들은 당연히 흔들릴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거기서 잡으려고 그러는 것 같고, 캐나다 네. 흔드는 것도 그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린랜드 얘기하는 게 거기가 북극해 항로의 거점을 만드는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그걸 실리다 보면 LNG를 실어다 가서 유럽에 저장장치 만들려면 우리나라 배 조선 키워야 될 것 같고, 네, 네. 이 에너지가 우리나라는 그 틈새로 네. 한 트럼프 2.0 시대 4년 동안 주도주가 될 것 같고, 네, 네. 그러니까 그 틈새를 찾아내는 게 이게 롱숏입니다. 좋습니다. 예. 제가 되게 재미있게 말씀하시는 중에 저도 전율이 확 돋는 게, 그 트럼프 당선 이후에 한국 윤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조선을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잖아요. 그때 많이들 이 시장에서는 애널리스트들이 국방 관점에서의 협조를 생각하셨더라고요. MRO라든가 이런 모든. 그건 그 일부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그때 마침 KBS 뉴스라인에 나가서 이것은 유조선이다 예, 라고 저는 분석 의견을 예, 드렸었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트럼프의 구상 안에 이 화석연료 개발 사업이 있고, 그러면 지금 이미 조선업에서 미국 시장 점유율이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파트너가 필요한데 중국한테 요청할 수는 없고, 그래서 물론 MRO나 군사 국방 산업에 있어서도 협조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저는 더 큰 그림이 유조선, LNG선 이쪽에 더 있다라고 그림을 저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뭐 제 채널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는 조선업의 경우에는 여러 각도로 한국을 이제 흔드는 움직임 속에서, 또 대만에서 뭐 정전 불안이 야기되는 과정에서, 또 국내 정치적으로는 뭔가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국면에서 25년 상반기까지 이 물음표가 지워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지워지죠. 그럼 이런 여러 가지 국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환율 불안은 더 되고 돈은 빠져나가고, 거기 10대 기업은 곤란해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메이크 센스한데 결국 어떤 특정 산업의 경우에는 더 관심이 집중될 여지가 있겠다. 그런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나는 그게 더 강화 전략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가 50% 생각하고는, 옛날에는 단가 높였지만 그쪽 전문가 얘기 들어보니까 채산성 플러스가 50불 내면 적자인데 50불 이상만 되면 다 흑자낸다. 그러니까 세일가스를 열심히 팔기 위해서는 중동을 흔드는 작업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 확산시킬 거고, 네. 그 확산의 에너지 속에서 중동이나 각 나라마다 자기 살라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 과정이 미국이 간단히 얘기해서 투자 전략을 더 강화시키는데 더 공격적으로 할 것 같고, 그렇네요. 거기에 이제 저는 그쪽 부분은 이 콜비 차관은 동부아시아 담당 국방부 장관이나 그 핵심 관료들이 거기에 온 유럽하고 이쪽을 다 집중을 할 거라고 본다고. 네. 푸틴도 만나고 우크라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 그러면서 눈은 그렇게 돌리는데, 제가 가장 큰 걱정이 이 책 번역책입니다. 네. 거부 전략 한번 읽어보시죠. 네. 저 읽으신 분도 계실 텐데, 이분이 이제 이분들 집안도 보면 빵빵해요. 거의 네오콘 에너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은 일본을 위한 방어선으로까지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네. 이분의 사고방식이. 네. 이분 다음에 주한미군은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을 거점 만들고 한국은 거기에 방파제 정도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오히려 떡은 핵을 그러니까 우리한테 국방비 뭐 여러 가지 하면서 핵 줄게. 네. 떡을 자꾸 주면서 니네들이 비용을 더 분담시켜서 우리나라의
에너지를 감소시키는데 총력을 다할 것 같아요. 이분의 전략이.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콜비라는 분이 저는 계속 여러분들 들을 겁니다. 저는 2025년도에는 이분이 언제 한국 오냐, 일본 언제 오냐, 그리고 간단히 얘기해서 인도 태평양 그 군사 전략의 방어선도 조정을 할 거고, 이런 것들. 그리고 저게 이제 부산을 거점으로 제가 또 이 북극 항로가 이게 시일가스 하려면 이산화탄소 배출권이 계속 생겨서 지구 온난화인데, 그러니까 기후협약 탈퇴하고 네. 또 탄소 포집 기술 관련된 종목들이 갑자기 급등하는 것도 다 여기 있고, 우리 네. 또 LNG 또 기자재, 그리고 저 그린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 경로를 딱 보면 상당히 중요한 위치더라고요, 저기가. 그래서 저기 거점을 어떻게 잡아낼 건가. 이게 이제 저는 트럼프 집권 2기에서 이게 유럽을 흔들 수도 있고 러시아, 카나다를 흔들어 버려요, 이게. 그래서 야, 거점을 중동은 이스라엘한테 맡기고 온 총력은 저 그린란드 프로젝트, 그리고 머스크는 달나라 프로젝트. 그러면 우리가 균형점들을 못 잡는 거예요. 네. 계속 흔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 배가 네. 지금 이렇게 큰 경량의 배에서 지금 놓여 있다. 네. 여기서 안정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중심주가 일로 쏠렸다 절로 쏠렸다 막 하는 상황에서 네. 움직이는 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플러스 방향도, 그러니까 이것도 시차적이라고요. 네. 플러스 방향이 어느 때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바뀌어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니까 얼마나 투자하기가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해야만 2025년, 2026년에 이 시장을 극복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저는 그러면 이런 전략을 세울 수도 있을까요? 그러면 이 국장 다 떠나.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그냥 안정적으로. 저도 그거 이제는 2025년은 반대입니다. 분명히 양털 깎기 시작할 것 같아요. 네. 이 콜비, 이 거부 전략을 읽어보면 네.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 꼭 8, 90년도에 일본들이 미국, 자기네들 그 에너지 커진 것 같고 미국, 일본 다 팔아갖고 미국 다 산다. 그때 그 에너지를 네. 양털 깎기나 환율로 한 방에 흔들어갖고 그 잃어버린 20년을 만들어버렸잖아요. 네. 분명히 그 전략 씁니다, 또. 그러니까 미국 투자하신 분들 중에 네. 그동안 1년이나 3년 동안 어마무시한 급등 에너지를 본 거는 양털 깎기가 걸릴 수가 있으니까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는 워렌 버핏 참 이제는 한물 같다 얘기하시는데 네. 나는 그분이 현금을 왜 저렇게 만들고 애플을 왜 파는, 저는 굉장히 그것까지 다 내다본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애플을 흔들 수도 있다. 네. 공격할 때. 그럴 때는 애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10몇 프로 빠지는 장이 나오면 상상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하루 만에 그렇게, 그러면 여기다 앞에다 붙일 거라고요. 뭐 그게 월요일 블랙 프라이데이, 뭐 블랙 먼데이 이런 게 미국에는 수없이 나올 거가 2025년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는 저는 만만치 않은 장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이 간단히 예를 들어서 요동치는 변동성에 네. 이 요동을 잘 맞추려고 그러면 예. 제거법으로 가야 됩니다. 급등한 거, 앞만 좋아 보이는 거, 이구동성으로 다 떠드는 거 피해. 확인하고 피해. 늦어요. 안 하는 게 정답입니다. 제가 경험상. 그리고 지금 극단적으로 비관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저는 인텔, 테슬라, 엔비디아, 그 다음에 TSMC 네 가지 축을 놓고 계속 그 선을 걷습니다. 네. 어느 게 올라가고. 그래서 오히려 엔비디아나 애플보다 요새는 인텔을 들여다봐요. 반 엔비디아 빼 인텔을 메이드 인 아메리카 만들 때 인적 자원에서 보조금을 제일 많이 줬거든요. 네네. 정부가. 그럼 뭔가 이거를 지금은 다 망가진 기업인데 여기다 뭔가 구조조정시켜서 플러스를 주는 때 뭔가 새로운 에너지 나올래나? 그래서 인텔은 18불, 20불은 매수. 오히려
지금 테슬라를 제가 200불에는 풀베팅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450불에서 단기적인 새로운 다른 에너지가 주면 모르는데 한번 맞고 갈 것 같거든요. 저 중국 때리게 할 때. 네. 저기도 분명히 중국 그 공장 애플보다는 뭐 그래도 낫지만 흔들 때는 같이 흔들 수 있거든요. 그게 20, 30%는 언제나 흔들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미국의 지금 간단히 해서 매그니피선트 세븐은 갑자기 어느 한 달에 20, 30% 빠질 때 그때나 들어가자. 네. 전략을 좀 조절하시는 게 어떻겠나. 예. 미국 온이주의를 이제는 벗어 던지시는 것도 2025년에 그 서학 투자가 또 체크해야 될 변수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이 부분에 조금 혹여나 예.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예. 반문을 드리면서 예. 그 반문에 대한 고견을 한번 또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미국 주식시장도 2025년에는 뭐 만만치 않은 장이 올 수 있다. 그리고 뭐 애플도 말씀하셨지만 뭐 테크주도 뭐 30% 빠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럴 때는 기회가 된다라는 네.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미국 시가총액이 2007, 8년에 전체 세계 시가총액에서 한 33% 정도 차지했을 때, 그게 이제 40%로 오르는 동안 뭐 기술적 분석만 보면 많이 올랐다, 빠진다. 근데 안 빠지고, 또 역시 40에서 45% 오르는 동안 같은 논의가 등장했었는데 잘 올라가고, 45에서 50, 또 50에서 55 지금은까지 이제 올라오는 동안 소위 말하는 고점 논란 혹은 버블 논란, 이거 버블이다. 미국 GDP가 25%인데 세계 GDP에서 시가총액이 55%인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소위 버블에 준하는 이야기를 또 많이들 하시고, 그것을 논할 때 좀 거두는 어떤 주요 팩트들이 이제 워런 버핏도 판다. 예를 들어서 현금 보유를 자기 자산의 뭐 30%까지 확보했고 또 애플을 팔았다. 뭐 이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논리에는 그런 근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문을 드린다면 또 혹자는 소위 40에서 45 오를 때도 고점 논란이 있었지만 올라갔다. 45에서도 50일 때도 고점 논란이 있었지만 올라갔다. 역시 50에서 55로 올라갈 때도 고점 논란이 있지만 올라갔다. 55에서 60으로 올라가는 과정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특히 이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베이스를 보면 올라온 배경도 미래 기대를 계속 제시했거든요. R&D 지출 이만큼씩 늘려가면서. 근데 지금 24년에도 또 25년 R&D 예산 지출 계획도 보면 또 놀랄 만큼의 또 추가적인 기대를 보임으로써 미국 시가총액이 현재 세계의 55%지만 60%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견해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상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정이 실패로 돌아설 수도 있고 성공으로 돌아설 수도 있으니까 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버블 논란에 대한 견해를 한 번 더 반문도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버블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거품이잖아요. 네네. 거품이 언제 꺼지냐는 아무도 못 맞춥니다. 네. 근데 제가 미국도 만만치 않다 보는 거는 이 한계 탄력성 둔화, 우리 경제 네. 보면 네. 우리는 주식을 보면 상대 속도 전략인데 네. 각도가 작을 것 같아요. 네. 올라더라도. 네. 그러니까 내가 한정된 돈 갖고 네. 지금 테슬라를 사서 10% 20%를 추가 수익률을 내느니 네. 그러다가 냈다가 갑자기 30에서 50 이게 퉁 빠질 때는 먹은 거 다 토해내거나 아니면은 높을 때 밑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몇천만 원 샀는데 여기밖에 더 해서 여기도 매덕 건수면 오히려 저 좁은 변동에 마이너스로 가버리는 형국이 미국 시장에서 다반사로 나올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매그니피선트 세븐 종목들을 제가 거의 10년짜리 그래프를 쭉 보면 네. 그냥 그 한계 탄력성의 둔화가 확 느껴져요. 이제 네. 저기서 더 가는 것보다 변동성으로 순차적인 흐름이 나오고, 그러니까 굳이 하시려고 그러면 테슬라만 하시는 게 더 낫다고 봐요.
네, 그런 관점에서. 예, 그런 인물됨 관점, 관점에서. 관점에서. 예, 인물 왜냐하면 관점. 전기차나 이런 부분의 마이너스 부분을 테슬라는 권력을 잡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피터 마피아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러면 그쪽은 진짜 배팅을 합니다. 도와줘요. 그러니까 변동 줄 때 테슬라 하는 게 낫고, 그 다음에 다른 카드 계속 있잖아요. 달나라 프로젝트로 네. 우리로 콩카풀 씌우게 할 겁니다. 네네. 저기 히토류 막 분장하면, 트럼프는 그린라다에서 거기서 그 히토류 무슨 새로운 그 원자재를 구하겠다 하지만, 트럼프는 날 믿고 달나라 보내서 우주감 내가 개발한 집게 기술과 휴머노이드를 보내갖고 옛날 토탈 리콜 같이 그냥 우주 공화국을 만들어 갖고, 그러면 사람들 그쪽 세력 사람들은 미국 사람의 특징들이 우리나라하고 뭐냐면 그렇게 부르짖으면 이 뭐라 그럴까요? 같이 협조적 배팅 에너지가 우리는 갖다 예를 들어서 사모펀드가 내가 A가 해요. 그래서 팀이 짜서 하면 B, C가 막 힘을 주려는 게 뒤통수거나 반대로 하거나 막 이게 규합이 안 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특징이 한번 방향을 잡아주고 하면 돈의 플로우가 갈 때까지 그냥 쫙 보내는 특징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려고 그러면 이 테슬라하고 피터의 그 마피아들이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쪽. 그게 이제 저는 UFO ETF의 구성 성분 갖고 봐서 거기에서 관련된 종목의 롱숏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건 전 반대 안 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그 예를 들어서 나스닥 인덱스에 영향을 제일 많이 주는 비중들 네. 이런 것들은 저는 수익률 게임이 재미없을 것 같아요. 네. 안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재미는 없다가 뭐 간단히 해서 한계 탄력성으로 3개월, 6개월 원형 천장 만들었다가 갑자기 일주일 만에 이걸 툭 빠지는 이런 거를 당할 때는 시간 가치 대비해서의 그 에너지가 또 충격파가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오히려 그런 급락파도 나올 때나 하시고 오히려 그동안에 움직였던 그 대표성 종목들은 오늘 딱 들어서 월봉이나 연봉을 좀 보시라. 일봉보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얘가 진짜 부러지면 어디까지 부러질 수 있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 꼭 옛날에 니프티 50 종목들 PPT 그 꼴 날 것 같아요. 예, 꼭 그 꼴이 2025년도 저는 중에 한번 볼 것 같아서 그거 당하지 마십시오라고 좀 직관적으로 얘기하는 네.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속도를 누가 내주냐면 중국이 내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공격하니까 중국이 방어 전략을 막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보편 관세나 어떤 규모에 따라서 중국이 대응 전략 중에 간단히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우회 전략을 썼어요. 네. 그냥 뭐 간단히 해서 막아?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저 베트남이나 그 뭐 카나다나 멕시코 일로 우회 전략. 이제는 트럼프 입장에 우회 전략도 다 막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은 그러면 그쪽에서 공격하면 너도 괴롭 당해봐라. 해서 중국 현지화된 공장들을 흔들어 버리는 전략. 그때 이게 대만 흔들 때 같이 흔들어 보세요. 그럼 그 충격파가 더 크거든요. 그거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옛날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날라온 게 그 캄보디아, 그 다음에 라오스 이런 게 이제 그 피보트 아시아. 관절이 그때는 1대1로 해갖고 그 부동산 만들려고 그 캄보디아 이걸 군사정권 이렇게 적국 만들어갖고 막 자기 항구를 조치하려고 이런 거를 막으려고 했는데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캄보디아는 어떻게 됐어요? 군항적인 내놨어요. 그래서 그 말락 해협을 막고 뭐 할 것더니 이게 다 실패한 거거든요. 오바마 정부 때. 그리고 일본이 거기서 망가졌어요. 내가 여기 피보트 아시아는 내가 총력하는데 일본은 아프리카 네가 좀 써라. 그래서 총력 자원을 아프리카 했는데 거기도 망가졌어요. 중국한테. 그래갖고 그러면 요번에 2.0 이거 다 학습 스타디인 싱크탱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분명히 중국의 방어도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럴 때 어디가 커질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저는 필리핀, 네. 그 다음에 호주, 그 다음에 이걸 우리나라가 잡아야 돼요. 요거 흔들 때 우리나라가 반사이 뭔가 빨리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도 총력적으로 10대 재벌은 올인해야 돼요. 네. 저는 10년 동안은
지금 재벌 그 전략가들한테 제 생각에 아이디어 준다면 중국을 버려라. 매몰 비용에 빠지지 말고 일단 버려라. 그 버린 부분만큼 해지를 미국에 둬라. 그러면 트럼프 정부는 이건 분명히 해줄 거다. 들어온 것만큼 커버해 줄 거다. 여기서 마이너스 부분이 뭐 한 3조 5조 나요. 그러면 미국에 올인해 갖고 3조 5조를 여기서 커버해라. 그거를 2.0 시대에 뽑아 갖고 한 다음에 한 다음 정부가 어떻게 될 때 이제 다시 중국 이걸 들어보는 시차적인 감각을 하시는 게 낫지. 저걸 막으려고 뭔가 찾아내다 보면 내 본 자원까지도 다 빨려 들어가서 이 블랙홀에 다 빠져버린다. 그러면 그룹이 치명타를 입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하지 말라는 게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도 이건 그룹 아직까지는 그 총수나 그 싱크탱크들이 할 거 아닙니까? 네. 아직까지 그 길을 못 찾고 있는 게 삼성그룹. 하나그룹은 찾았어요. 하나그룹은 제일 잘 찾은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가장 피멍을 들은 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이 이제 신세계그룹 전략 보는 거 보십시오. 이마트하고 지금 알리바바. 이것도 뒤에는 제가 복잡계 시간일 때 항상 화두가 있거든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 우리는 이것을 보지 말고 저것저것을 봐야 되는 이게 연기설 아음경의 이게 복잡계의 기본 화두거든요. 네. 지금 이마트 알리바바 생긴 거는 저는 어퍼니티하고 BRV 그 LG그룹 사이인 그 윤관 이분의 인적 갈등 구조가 만든 하나의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멀고 외치던 분이 갑자기 중국에서 이 부분을 풀어갖고 왜냐하면 옛날 1년 전 사진 보면은 풋옵션 1조 때문에 망가진다 뭐 신세계 이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알리바바 해갖고 지금 중국 해갖고 막 걱정하시는데 예. 저는 정영진 회장이 선택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음. 왜냐하면 그거를 풀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뭐 두산그룹 뭐 각 그룹마다 이거 빨리 그 전략회의 하셔갖고 미국이 어떤 정책 나올 때 우리 그룹 자체의 마이너스 된 부분을 빨리 축소하거나 제거하고 빨리 올인해갖고 여기서 뭔가 반대급부를 빨리 받아서 마이너스 부분을 플러스해서 커버하면 이 그룹이 그래도 마이너스 플러스가 중화돼갖고 갈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마이너스 살려다가 더 마이너스 되면 이건 침몰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저는 2025년, 2026년에 우리나라의 10대 재벌들의 운명이 아닐까. 그래서 순서도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참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베이비붐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베이비붐 시대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혜택받은 세대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2025년부터 앞으로 우리 대선 결정될 때까지 다음 집권 이기 끝날 때까지는 가장 삥 뜯기는 타켓이 우리 베이비붐 시대 같아요. 뭐 여기 뜯기고 저기 뜯기고 또 고민하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민 가가 있다고 내 친구도 이민 가가 있대. 너 거기 가면 더 뜯겨가고 더 망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축소하고 압축해서 있는 거나 보존이나 잘해라. 네. 너를 사기치고 너를 협박해갖고 삥 뜯는 세상이 이제 앞으로 3년이 서막이 열릴 거다. 괜히 있는 것마저도 뭐 뜯기지 말고 네. 그냥 지키는데 총력을 다해라. 네 가족이나 너 자신이나 지키지 뭔가 여기서 뭘 하겠다고 일 벌리지 마라. 네. 오히려 이런 충고를 하거든요. 네. 이런 게 제가 사모펀드나 이런 현장에 있는 그 느낌들이 대부분도 주축이 30, 40대입니다. 눈이 뻘개요. 그리고 무서워요. 그리고 선배님 자꾸 저하고 저는 이제 사람 만나는 게 특히 남자를 아까 사석에 싫어하는데 엮여요. 또 사람 호인이면 야 우리가 남이 엮여갖고 비즈니스 확대되고 이런 게 치명타가 되는 세상이 이제 우리가 베이비붐 시대에 도래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철저히 외롭게 나만의 내 가족 이걸로 압축하는 전략이 중요하지. 그리고 혼자 외롭게 투자하는 게 중요하지. 이거를 그룹 짜고 뭐하고 다 당합니다. 네. 제가 명식으로 다 당하는 장이 이제 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2025년도와 2027년 3년간은
저는 참 뭐라 그럴까요? 진짜 더 치열하게 공부해야 되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치열하게 집중해야 되고, 그런 그 노력이 들어간 사람과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의 자산 가치의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변동을 주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주신 그 고견 굉장히 감사하고요. 또 상당히 많은 그 지정학적 혹은 주요 플레이어들의 인물됨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굉장히 잘 받아들여지고요. 또 그런 변화 속에 반드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변화 속에 정말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경고의 메시지도 주신 부분도 굉장히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벌써 1시간 동안 토론을 진행했고요. 예. 예, 이제 마무리로 제가 소감 말씀을 좀 여쭙도록 할 텐데요. 예. 오늘 처음 이제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출연하셨는데 정말 하실 말씀 더 많이 있으시겠지만 일단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다음에 또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또 연중에 한번 고견 또 남겨주시러 오시면 예. 어떨까 예. 요청을 드리면서 소감 말씀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초빙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런 대중적인 것보다는 요새는 제가 은둔형으로 자꾸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근데 이제 제 남은 목표는 우리나라가 살아날 길은 저는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누가 그 정책의 중심이 될지 모르겠지만 금융을 빨리 키우는 거를 그 아이디어를 좀 해도 정부 관계자들이 네. 지금 간단히 예를 들어서 지금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보내려고 그러는데 네. 가겠습니까? 미쳤다고 가요? 그런데 힘들죠. 가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1억 받는 분 3억밖에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어떠냐? 앞으로 부산의 북강에서 선박금융이라든지 그 부울경의 그 핵심 기업들이 해외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무지하게 생길 겁니다. 그거를 산업자본, 금융자본을 지가 핸들링해갖고 그거를 성취하면 거기서 0.3% 성과급 주시라고요. 그러면 3억, 10억짜리 받는 금융은행 그 어떠한 직원들이 생길 거라고요. 그런 특수팀만 보내보면 금융전사 같이 그러면 본사 인적 자원들이 나도 너도 다 몰려갖고 거기가 본점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강제로 가라고 하면 안 가고 돈을 메이킹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저는 금융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네. 금융을 먼저 키워갖고 금융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해외 프로젝트를 더 적극적으로 해갖고 지금 미국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우리가 그 동반자 관계, 편승 이런 것도 해갖고 그 취약점을 같이 들어가서 분명히 다 안 먹거든요. 또 일부 부스러기는 자기네들은 안 먹고 니네들 하라는 게 그게 우리나라 성장률을 1, 2% 좌우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거를 금융계에 계시는 분이나 각자 금융 쪽을 키우는데 총력 다하고 자기 훈련하시는 게 어떻겠나. 저도 제 남은 인생 노력을 다 금융정사 키우는데 인연이 되는 그래서 총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한국 경제를 위해서도 좋은 건설적인 제안, 소감 말씀으로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승조 대표님의 다인경제, 투자교육하는 이 기관이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 상단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길 추천드리고 또 이승조 대표님의 저서가 있습니다. 무국선생 이승조의 주식투자의 기본. 예, 이 책 링크도 같이 고정 댓글에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선생님의 그런 인사이트를 한번 책으로 좀 나도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관심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정말 아낌없이 고견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네. 또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